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하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라이프호프라고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가 설립된 지 한 9년 넘어서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자살예방 활동을 쭉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호프 활동이나 뭐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죽는다, 뭐 이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어제도 이제 늦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전화번호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 하면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저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메시지가 탁 떠오르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제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뭐 쉽게 얘기해서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조현증이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몇 번의 시도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오고 가면서 계속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친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라이프호프 사무실로 오라고, 우리 간사들이 있으니까 간사들하고 그래도 서로 사귀고 하면 좋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와가지고 같이 사귀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마포대교 가가지고 죽겠다고 마포대교 가가지고 있다가 요즘 마포대교에 1년에 한 900명 정도가 죽으려고 옵니다. 그러다가 딱 잡혀요. 왜냐하면 다들 마지막에 이제 전화 걸고 뭐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전화 이렇게 전화 걸고 이러면은 들자마자 소방서와 옆에 있는 파출소와 다리 밑으로 해상 경찰까지 와가지고 어디서 잡든지 잡아서 데려갑니다. 그냥 900명 정도 항상 잡혀갑니다. 죽지 못하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보호자가 누구냐? 라이프호프다. 이래가지고 우리 간사들이 새벽 2시에 거길 2번인가가 나가가지고 데려오고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친구죠. 근데 요즘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우리 라이프호프에 속해 있는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보는데 등치가 한 185, 키가 몸무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요.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 앉아서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예뻐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은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19년인데 넘겨주십시오.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 교회는 좀 담대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놀라거나 약간 분위기가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 느낌인데 이러면 좀 진도 나가는데 어려워요. 자,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제가 원하는 알겠죠? 자,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요. 마음엔 좀 안 넣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새 잊어먹었구나.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해요. 안 할 거죠. 박수까지는 아니고 좀 오버한데 하루에 38명. 그러니까
한 시간에 약 1.5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살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살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27명입니다. 27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좀 더 실감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매년 9월 달에 전년도에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원인으로 많이 죽었느냐, 이게 순서가 나오는데 보면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라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렴 5번째가 자살이에요. 이 밑으로 당뇨병,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죠.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 그 다음에 고혈압이에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교통사고는 10위권에 끼질 못했습니다. 14위인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험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미쳤어요. 아니, 병으로 죽거나 무슨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이 사망 원인 5위에 있다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통계표를 보고 더 놀랐어요. 이 통계책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이 통계표를 보고 작군요, 여기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자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에서는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네, 저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쪽이에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10대, 20대, 30대까지.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40대,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충격이라고 할 거리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저 표를 보고 어느 날 무지하게 놀랐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위에 고의적 자해, 그리고 가로 열고 자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자살률이고, 그 밑에가 뭐냐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실은 저 퍼센테이지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20대 같은 경우는 저 퍼센테이지가 37.5%예요. 37.5%. 30대가 되면 51%예요. 지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저 연령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20대에서 누가 죽었어요. 20대에 죽은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숫자 중에 100명 중에 37명, 38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약 40% 정도예요. 여러분들 20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20대에 누군가 죽었다라면 40%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30대는 뭐예요? 51%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0대에 누군가 죽었다라면 둘 중에 하나는 게 자살로 인해서 죽든지 51%니까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건 옳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대, 50대로 넘어가도요, 이 비율이 상당수로 올라가요.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죽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질 뿐이에요. 비율이 떨어질 뿐인데 40대에서는 한 20%, 21.7%, 20%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어요. 50대에 가면 약 10% 정도예요.
50대만 돼도, 저도 50대인데 50대만 해도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병 때문에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이에요. 밝혀지진 않죠. 대부분 이제 숨기니까.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순 없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게 정부가 나서고 공동체가 나서고 이 나라 전체가, 이 사회가, 교회가 각 곳에서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는 게 전 너무 한심하다 그럴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살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책임져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정부가 별로 안 나서죠. 여러분들도 그 자살 예방 교육 받아보셨어요? 전에? 좀 드물죠? 내지는 내가 자살할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당뇨병 걸린 사람에 비해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한 1.5배, 2배 정도 많아요. 이 차이가 커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 세대나 뭐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당뇨병 걸린 사람들보다 많다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면 적어도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살병 걸린 사람이 당뇨병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띄어요. 다 시시하고 있어요.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게 현실이죠. 만약에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당뇨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고치고 뭘 해야 되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식생활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참 저는 이 자살 예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살은 연령대로 치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0대의 성적비관 실현 10대의 성적비관 왕따 20대의 실현 취직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자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이쪽은 숫자가 적어요.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언제냐? 50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예요. 50대하고 40대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요 몇 명이 죽느냐면 5,256명이에요. 5,000명 이상이 죽어요. 이게 약 자살하는 사람들의 약 한 40%가 좀 못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죽어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해야 돼요. 자, 남자랑 여자랑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해요.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2.5배 정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40대, 50대쯤 되면 여기서부터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이끌고 있는 연령대는 어디냐면 40대, 50대 남자들이에요. 40대, 50대 남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50대 남자들한테 쿡 찔러가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당신 누구야? 이렇게 쿡 찔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 연봉하고 직위예요. 내가 연봉이 얼마짜리고 회사에서 직책이 뭐고 명함에 나오는 그 직책이 자기예요. 근데 이 연령대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개가 날아가요.
그러면 당신 누구야 했던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다들 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는 그냥 돈 벌고 뭐 이걸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언론사랑 껴가지고 40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봤어요. 제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대 후반이 되면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쳐요. 암만 계산을 해봐도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내 노후까지 생각해보면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때려쳐요. 그럼 뭘 할까요? 뭐래요? 이 동네는 아직 아닌가 보네. 대부분 치킨집을 하죠?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요. 네. 그러면 30대 후반에 직장을 안 때려치고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한 40대 중반쯤에 이사로 진급을 못하면 옷 벗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뭘 할까요? 네, 치킨집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기 가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1년 내에 50%가 망한대요. 3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대요. 이렇게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40대, 50대 아직 살아야 될 날이 50년, 60년 남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다 털린 거죠. 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 나이쯤 되면요, 자기를 풀어줄 데가 없어요. 자기를 풀어줄 데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를 품어줄 데가 어디예요? 집일 것 같죠. 가정일 것 같죠.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안 당해봐서 모르죠. 이 나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아니라 마누라예요. 이럴 때는 아내라고 안 해.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왜? 돈 버는 기계로 알았거든. 근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고쳐 써야 되는데 내다 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심리학회에서 행복도 조사라는 걸 했어요. 한국인의 행복도 조사라는 걸 했어요. 행복도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40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죽겠죠. 그죠? 40대 남자들의 행복도가 제일 낮았어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40대 여자였어요. 이런 모순이 있을까? 40대 남자들은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죽네 사네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보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여자분들이 40대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만요. 왜냐하면 남편 월급은 제일 많고 아이들은 커가지고 시간은 남고 놀기에 딱 좋대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넘겨주십시오. 이건 보이시나요? 제가 설악산 쪽에 갔는데 저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속빛 나무들이 있어요. 생물 뭐 이런 거 배우셨나요? 나무들은 수액이 겉으로 흘러요. 바깥쪽으로. 안에 있는 그 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는 뭐냐면 안에가 뭐 어떻게 파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파였는데 죽질 않았어요. 껍데기만 있으면 살아요. 나무는 안에가 텅텅 비었어도 껍데기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보면 오래된 고목 보면 안에다가 막 시멘트 채우는 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도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저 나무를 딱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 저게 나야.
겉으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은 그 새끼들하고 마누라한테 다 파먹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더 충격을 받아서 넘겨주시죠.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저기다 돌을 쌓아놨어. 저기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저 스트레스, 저 돌이 다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이 저 안 예뻐하셔가지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기서 보이는 바람에 확 넘어졌어요. 대개 이 나이쯤 되면, 제 나이쯤 되면 40, 50대쯤 남자들 되면요, 실은 감정이 없어요. 부인들이 맨날 그래요. 무슨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슬프고 뭐 이런 장면인데 나는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울질 않아. 감동이 없어. 그래서 무슨 대화가 안 돼요. 뭐 이런 걸 저한테 막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니까 받아놓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 인생이 드라마야. 그게 뭐가 슬퍼. 감정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아빠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재밌어? 특이하네. 진도를 못 나가게. 아빠랑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암만 웃긴 얘기를 해도 아빠는 안 웃어. 왜 안 웃어요? 이 안에 쌓인 게 있어가지고 웃기지는 않아요. 감정의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해소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여러분들 아빠 나이대가 이 연령대죠, 그죠? 40대, 50대.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어깨를 두드려줘요. 한 생명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목사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목사님도 40대랍니다. 가실 때 어깨를 다들 두드려 주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강당에다가 아이들을 1, 2, 3학년을 다 모아놓고 저보고 혼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넘겨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2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죠. 제가 거기서 기적을 맛봤어요. 보통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0명이 앉아 있으면 몇 명이 떠들 수 있어요? 맥심? 300명이 떠들 수 있어요. 그죠? 한 명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600명이 전체가 다 떠들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 고3 애들은 그래도 자. 걔네들은 너무 고마워. 안 떠들고 자기만 해줘도 너무 고마울 정도예요. 그냥 제가 2시간 동안 강당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서울에서 교수님 오셨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선생님들이 불안하잖아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막 강당에 애들 다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5, 60명이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하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더라고. 정말 그 선생님들이라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2시간 동안을 정말 이게 기싸움이에요. 600대 1의 기싸움이야. 죽는 얘기를 2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정말 기진맥진을 해가지고 제가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2시간 끝나고 돌아왔는데 어느 선생님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되게 여리여리한 애 있잖아요. 약간 여리여리한 애예요. 걔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자살했어요. 근데 말이 작년이지 6개월 된 얘기예요. 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실패하니까 가정이 깨졌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엄마를 쫓아갔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아빠를 쫓아갔어요. 모든 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전혀 아무도 없는 동네에 단칸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빠랑 자기랑 단 둘이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아빠가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아빠 죽을 거다. 아빠 자살할 거야.
너 엄마한테 가. 이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가 듣다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소리를 벌컥 질렀어요. 나 엄마한테 갈 테니까 아빠 알아서 해보래. 근데 그 말을 하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진짜 아빠가 자살을 했어요. 얘가 학교 갔다가 와서 처음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아무 연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수습을 다 한 거예요. 119 전화하고부터 시작해서 장례에 들어갈 때까지 얘가 진행을 한 거죠. 어린애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걔한테 정말 배운 게 있어요.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나 같은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 가시면 꼭 그 얘기해 주세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겠어요. 그죠? 고등학생이면 그 아버지가 40대 50대 남자겠죠. 또 하나 얘가 저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군가 가족 중에 자살을 하면요,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 알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가족 가운데 너무 큰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겠어요. 이 얘기를 꼭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게 뭐냐면 얘가 안 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을 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얘가 푹 무너질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참았어요. 근데 걔가 정말 제 마음에 남는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엄마하고 누나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내 마음에 걸리는데 울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푸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막을 거냐.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으니까 나는 40, 50대 남자들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자살은 어느 연령대라는 게 없어요. 40대 50대 남자가 자살을 하면 그 부인이 있고 그 자녀들은 10대 20대일 거고 그 부모들은 70대 80대일 거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곳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죠.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한 10년 됐죠. 카이스트에서 연쇄 자살이 쭉 일어났어요. 한 3명 정도 죽었을 때, 자살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그 카이스트 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원래 좋은 대학에서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살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당연히 자기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의 학생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마침 국민일보에 칼럼을 쓸 때니까 저기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칼럼을 써버렸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11명이 자살했어요. 카이스트에서 학생, 교수 포함해가지고 11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내내 하면서 그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 좁은 학교는 카이스트죠. 어쩌면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무한 경쟁과 양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성공하지 못하면 살아야 할 이유도 될 수 없는 이 사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효율과 속도 그리고 돈으로 환산되는 인생의 의미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세계 1위의 자살률, 그것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와 카이스트는 결코 다른 두 세상이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온 방법이었고 존재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올 들어 자살한 카이스트의 이 세 학생은, 그 당시는 세 학생이었으니까요, 어쩌면 하루에 42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자살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아이들일 뿐이다. 카이스트가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1등해도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난 아이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절반 이하로 떨어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등록금을 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살이 일어났죠. 결국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 같이 쓴 얘기인데 철창 경기 같다 그랬어요. 그 무슨 격투기 하면 철창 경기 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링이면 도망을 갈 텐데 철장으로 가라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피를 튀기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그 안에 가둬놓고서는 그 안에서 누가 1등 하냐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환호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썼느냐 하면, 그 안에 근육질을 가진 사나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있듯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철창 안에다가 머리가 좋은, 두뇌질이 좋은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누가 1등 할 건가, 그걸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가슴 아픈 건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경쟁을 내내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답이 있어서 그래요. 몇 살엔 뭐 해야 되고 몇 살엔 뭐 해야 되고 하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내 이런 질문을 듣고 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공부 잘하니. 중학교 때부터 무슨 얘기 들었어요? 몇 등 하니. 고등학교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어느 대학 갈 거니. 대학 갔더니 무슨 얘기 들어요? 취직은 할 수 있겠니? 그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 들어요?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얘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애 낳아야지. 하나 낳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둘은 낳아야지. 애가 외롭지 않니? 네. 그 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집 사야지. 돈은 모아놨니? 우리가 그러고 살죠. 그래서 이거 다 이루고 나면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너희 애는 공부 잘하니? 또 시작해요. 니네 애는 몇 등 하니? 니네 애는 대학 가니? 니네 애는 취직했니? 니네 애는 결혼했니? 니네 애는 애 낳니? 니네 애들은 집 샀니?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니네 손주들은 공부 잘하니부터 또 시작해야 돼. 왜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답이 있어서 그래요. 답이 있어서. 답이 있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보겠죠? 예. 마라톤이에요.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
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 예, 우리도 알아듣는 게 있죠. 스바라시.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게 익숙해요. 바로 앞에 이 단기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 보다 보면 그 목표대로 이루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한 1000명 중에 1명은 될까? 그러면 몇 프로예요? 0.1%예요. 항상 나머지 사람들 9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이에요. 난 저렇게 왜 안 되지? 남들은 계속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왜 넌 못하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꼭 0.1%에 들어야 될까? 네. 99.9%의 속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건 어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보여주십시오. 예, 리틀 포레스트라고 영화 아시죠? 예, 전 너무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강연할 때 가끔씩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좋아하는 김태리가 주인공이죠. 예, 홀딱 반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누구죠? 진기주? 맞죠? 예, 예, 저기도 있고. 예. 남자 이름은 아예 생각이 안 나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크게 말해볼래요? 유준열. 맞아요. 예. 그래요. 저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스토리가 있죠? 한 사람은 뭐예요? 그 고향 마을에서 내내 그냥 버티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진기주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서울 가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 순위고사보다 떨어져가지고 돌아와서 좀 쉬어보려고 했던 김태리고, 유준열은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나름 회사를 다니며 성공적으로 살다가 때려치고 돌아온 친구죠. 그래서 자기 농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뭐예요? 넘겨주십시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쭉 넘겨서 그 4계절을 다 보내죠. 김태리가 저기서 쭉 보내고 나왔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보면 어떨까? 쉬어보면 어떨까? 굳이 남들이 달리는 그 마라톤에 나도 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야 될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년의 때라면 한 번 정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자살 예방하는 쪽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가 비상이었느냐면 20대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졌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국무총리실, 총리랑 한 게 아니라 총리실이 주관하는 거, 저도 회의자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답이 뭐였겠어요? 사람들 몰고 가는 방향이 어디였느냐 하면 지금 취직도 안 되고 20대 여성들이 구조조정 1순위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하고 뭐 이런 대책이 나오길래 제가 그건 아니죠. 쳇바퀴를 돌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온 사람 보고 다시 힘내서 그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리틀 포레스트라고 영화 아세요? 농촌으로 보내요. 1년 살기, 한 달 살기 지금 로망, 꿈인데 농촌으로 보내세요. 농촌에 가보면 귀농 귀촌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그 국무총리실이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쓰라고 해줘요. 가라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분들은 거기 경쟁에서 승리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었거든. 왜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한번 1년 정도 농촌에 가 있겠어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꽃과 함께 사진을 마스크 벗고 찍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제가 어저께 전주에서 자살예방 행사가 있어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주 옆에 진안군이 있어요. 진안군 의원이 그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로 좀 시설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시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온대. 그 귀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달짜리, 3달짜리, 1년짜리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오면은 하루에 10,000원씩만 내면 모든 숙박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해준대요. 진안에, 전북에 있죠, 진안에. 그래서 한 달이면 30만 원. 먹거리는 주워 먹으면 돼요. 그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왜 이걸 권장을 하느냐. 도시는 경쟁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버티려니까 우리들은 힘든 것 같아. 한 번 정도, 1년 정도 내도 괜찮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젊은 사람 왔다고 존중받아요. 어저께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5월 달에 어버이주일을 하는데, 어버이주일에 꽃 딸 수 있는 그 기준이 몇 살이냐면 75세래요. 70세부터 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된대. 그래서 75세부터 청년 회장이 60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봐요. 얼마나 이뻐하겠어. 그냥 존재 자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갓난 아이 때 기어다니다 뒤집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농촌에 가면 그러네. 결정적으로 뭐가 좋으냐 하면 창업 비용이 안 들어요. 다 내줘요. 실패해도 빚이 안 남아요. 한 번 정도 깨보면 어떨까? 넘겨주십시오. 그냥 제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니까 다 힘들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금방 안 끝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항상 그 다음 달에 하다가 지금 1년 반을 지났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스톡데일이라고 그 미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해군에서 그 공군 비행기 해군에서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이 사람이 추락을 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한 1년 반 이상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독방을 8개월을 지냈어요. 근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 밀림 속에서 그 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어떻게 버텼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희망을 꿨다는 거예요. 요번 추수감사절 땐, 요번 부활절 땐, 요번 성탄절 땐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단기적인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더 실망이 컸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무너지니까 더 힘들었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야, 이건 금방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서 해군 장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거야 라고 버텨서 저항을 해가면서 이러고 살았더니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끝날 줄 알고, 2달 뒤에 끝날 줄 알고, 어떻게든 버티면 끝나겠지 하고 버티고 있지만 쉽게 끝나진 않죠. 여러분 등산 좋아해요? 네.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한참을 가다가 너무 힘들면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다 왔어요. 그래요. 항상. 그러면 그거 뻥인 줄 알면서도 속아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돌아서 갔는데 안 나왔어. 그럼 내려오는 사람 붙잡고 또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또 시작해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다 왔어요.
처음부터 30분 걸린다고 말했으면 내가 거기서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고 당 보충해서 올라갔을 텐데 자꾸 다 왔다니까. 그 말을 믿고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다가 내 페이스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자살이 왜 생기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회 속에요, 죽음의 문화가 있어요. 뭔가 실패하면 자살로 연결을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치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실패? 곧 자살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꿈을 가져라. 이 소리 잘 안 들리죠? 무슨 말이 들어와요? 위로해 주는 말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꿈을 접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냥 꿈을 접어. M4니 뭐 7포 9포이다 M4 하는 얘기가요, 전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러지 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꿈을 잃어버려야 되느냐 하면 꿈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은 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컸습니다만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기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기자들이 그 자원봉사하는 글쓰기 교실에 보냈어요. 그 기자들 만나면 이제 꿈을 크게 갖겠지 하고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걔를 차에 태워서 돌아오고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기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겠죠. 기자가 되려면 적어도 연고대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죠. 난 글렀구나. 내가 연고대 갈 일 없고 나는 기자가 될 수 없겠구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직도 대학을 가려면 5년 이상 남았는데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중2병이에요. 왜 중2 애들이 사고를 치느냐? 꿈이 포기돼서 그래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꿈을 꾸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꿈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패가 곧 생명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핵심적인 이론이 뭔지 아세요? 문화를 바꾸면 범죄가 준다는 거예요. 왜? 질서가 생기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어느 날 오늘 가가지고 중등부에 가가지고 설교를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고. 꼭 뭔가 이뤄야 되는 게 인생은 아니라고.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문득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돼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랬다 내가 너무 놀랐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얘기를 듣더니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 말이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최대 꿈은 뭐예요?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습니까? 대부분은 엄마 아빠처럼만 살아도 성공적인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뭔가를 꿈꾸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네요. 네, 넘겨주십시오. 쭉쭉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정글이에요. 동물의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이리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독사도 있고 각종 맹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은 뭐죠? 잡아먹어요. 제가 지금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이리 같은 분, 고운 말을 써야 돼서 이리 같은 분, 독사 같은 분, 뭐 이런 분들이 생각나죠. 내 인생에 있어요. 정말 짐승과 같이 내 앞에서 포효했던 그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나서기만 하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안 잡아먹히려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알아요? 어느 날인가 보면은 안 잡아먹히려고 아둥바둥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리가 되고 내가 사자가 되고 내가 독사가 되고 내가 표범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짐승이 돼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아이와 독사와 곰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화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맹수가 돼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해하고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남을 해하고 상함도 없겠지만 그때가 되면 나 자신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상해야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예요. 생명이에요. 경쟁과 서로 잡아먹히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 자신도 해함과 상함이 없는 생명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